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본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중2 역사, 이번에는 중국사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볼 나라는 우리 당까지 했었거든요. 당이 멸망하고 막 절도사들이 난립하는 5대 10국의 혼란기를 거치고 이걸 통일한 것은 바로 송입니다. 마찬가지로 절도사였던 조광윤이란 사람이 이제 송을 건국해서 태조가 됐고요. 이 사람이 절도사 출신이라는 거에 좀 생각을 해두면 자신이 절도사였고 절도사들의 난립으로 막 굉장한 혼란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절도사의 권한을 좀 억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절도사의 권한을 억제하고 군사권을 이제 황제가 다 권력을 장악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그리고 이제 무신들을 좀 누르고 문관을 우대하는 문치주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문관을 우대하고 과거제를 굉장히 강화합니다. 과거제는 원래 수나라 때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과거제 중에서 마지막 전시제도라고 하는 걸 도입을 해요. 전 할 때는 우리 무슨 경복궁의 무슨 근정전 이렇게 하듯이 그런 전이라고 하는 건 뭐 궁궐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황제 앞에서 이렇게 따로 마지막 최종 시험을 치는 거고, 그래서 그때 황제가 직접 뽑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황제가 뽑아주는 관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황제권을 굉장히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하는 세력으로 키워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치주의 정책을 하게 되면서 새롭게 사대부라고 하는 지배층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문치주의라고 하는 건 결국 절도사들의 권한을 너무나도 힘을 약하게 해두면서 결과적으로는 군사력이 너무나도 약화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외세의 침략에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었는데, 마침 이 송나라의 시기가 북방민족들이 다시 엄청나게 성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게 좀 맞물리면서 외부의 침략을 송은 막아낼 수 없었고, 그래서 송 같은 경우는 그걸 군사력으로 막아내는 것보다 평화 유지 비용을 그냥 조공을 바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돈을 바치고 평화를 돈으로 사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는 문제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해 보려 했던 사람이 왕안석이란 사람이고, 그래서 신법이란 걸 통해서 개혁을 하고자 했으나 결국 실패하면서 오히려 국력이 더 약화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북 지역에 새롭게 정보광조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거든요. 이때 대표적인 정보광조로 볼 수 있는 게 탕구트족이 세웠던 서하, 그리고 거란족이 세웠던 요, 그 다음 거란을 물리치고 다시 엄청나게 세력을 키웠던 여진이 세웠던 금나라, 요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볼 거고, 결국 이 금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여진에게 결국은 하북 지역을 뺏기고 송이 남쪽으로 쫓겨 내려가요. 그래서 요거를 남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송은 굉장히 약한, 군사력으로는 좀 약한 나라였다, 이런 개념을 좀 봐두면 되겠고요. 하지만 요때부터 강남 지역이 엄청나게 개발되기 시작했고, 요때 강남은 창장강 이남, 우리 교과서에 든 창장강 이남이라고 나오고요. 원래는 양쯔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제철, 조선, 비단, 도자기, 각종 수공업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전국적인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기도 했고, 거대한 무역도시, 카이펑, 항저우 이런 데들이 거대한 무역도시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폐가 사용될 정도로 엄청나게 상업이 발달했다. 요런 걸 바탕으로 서민문화가 발달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송나라 때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발달하는데 송의 정치 이념으로서 쓰이고, 이 성리학은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정리한 뭐 유학의 한 일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아주 철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학문이 이제 성리학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다음 송의 3대 발명품이라고 해서 화약 나침반, 활판 인쇄술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요것들은 나중에 유럽에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다 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요. 그러면 정보광조라고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유목민족들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쳐들어와서 하는 형태가 아니라 일종의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쳐들어와서 한족을 정복해서 이제 왕조를 만들었던 걸 정복왕조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탕고트족의 서하, 다음에 거란족의 요나라, 그리고 여진족의 금나라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더 멀리 보자면 몽골까지 이렇게 끝판왕을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거는 정복왕조라고 부를 때는 두 가지 요소만, 우리 공통적인 요소를 좀 봐두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독자적인 문자가 쓰였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중 통치 체제였다는 점. 그러니까 기존의 자기들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유목민족들은 부족제, 자신들의 전통적인 부족제로 다스리고, 근데 한족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농경민족, 새롭게 정복한 민족들은 군현제로 굉장히 중앙집권적인 형태로 다스리는,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중 통치 체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정복왕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서하, 요, 금 이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게 유목민족들은 원래 흩어져 살 때는 별로 힘이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이렇게 이동해서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엄청난 불세출의 영웅이 한 명 등장해서 전체 부족을 다 통일해서 아예 제국을 만들어 버리면 어마어마한 위협이 되는 거죠. 근데 거란 같은 경우는 야율라보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부족을 전체 통일하고 이제 요라고 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게 916년쯤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요가 엄청나게 앞서고 있다가 손과 막 대립하고 있던 차에 저기 우리나라 한반도로 봤을 때는 우리 완전 북쪽 지역이고, 중국에서 봤을 때도 이제 동북 지역이 해당되는데, 요쪽 지역에 그래서 거란 그리고 요 당시는 고려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에는 고려가 있었고, 송이 중국엔 차지하고 있고, 여기 이제 지금의 연변지방, 요 지방이 좀 비어 있는데, 요 지방에 이제 여진이 점점점 성장하더니 요때도 마찬가지로 흩어져 있던 이 여진족을 전체 통일한 사람은 뭐 아골타, 뭐 아구타, 뭐 아구다, 여러 뭐 이름으로 불리는데, 어쨌든 아구다라고 합시다. 아구타가 1115년에 금이라고 한 나라를 아예 세우게 돼요. 그래서 건국을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큰 세력으로 커졌고, 요때 송이 엄청나게 안타까운 선택을 하죠. 자, 요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송이 이제 중국, 다음 고려, 다음 거란 이렇게 넓게 차지하고 있었고, 서하 이런 체제였는데, 거란이 이제 요가 전방위적으로 다 압박을 하는, 그래서 전체 다 먹고 싶은 요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그때 이제 요 동북 지방에서 여진이 새롭게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요때 송이 잘 됐다 해서 금이랑 이제 편먹고 요를 같이 쳐요. 근데 요 지역을 차지한 건 결국 금입니다. 그래서 금이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커지게 되면서 오히려 송까지 쳐버리죠. 그래서 송이 하북 지역을 뺏깁니다. 그래서 남송으로 쫓겨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송이 되고, 금이 이제 하북 지역이랑 여기 넓은 초원지대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서쪽에서 끝판왕이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몽골이 다가오면서 서하를 가볍게 먹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때 남송이 또 한 번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게, 금을 치기 위해서 몽골이랑 또 손을 잡아요. 그래서 금을 몰아내고, 근데 몽골이 여기 다 차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몽골은
여기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송까지 치고 원이라고 중국을 전체 차지한 다음에 원나라를 세워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명에서 이렇게 원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을 본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우리 아까 강남 지역이 엄청나게 개발됐다고 했었는데 그때 같이 볼만 꼭 봐둬야 되는 게 모내기법이란 게 이제 보급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농업 생산력이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늘게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내기법이 보급이 되면서 노동력은 2분의 1로 줄고요. 생산량은 2배가 되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자면 이렇게 엄청난 이점이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모작도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농업이 막 발달하다 보니까 인구도 늘고 그러면서 상업까지 같이 발달하게 되는데 뭐 수공업도 늘고 그래서 상업 동업자들, 동업조합이라고 하는 행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고, 다음 수공업, 이제 길드 같은 것도 생겨요. 그걸 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행이나 작 같은 뭐 길드 이런 개념도 동업조합 이런 것도 생겼다. 그리고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하다 보니까 뭐 지폐 이런 게 쓰였는데 이때 쓰인 지폐를 교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몽골이라고 하는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몽골 고원에서 막 흩어져 살 때는 괜찮았는데 테무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전체 몽골 부족을 통일한 거죠. 그래서 위대한 군주다 라는 의미로 칭기즈칸이라고 불리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본명은 테무친입니다. 칭기즈칸은 그냥 호칭이에요. 호칭. 왕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칭기즈칸이 몽골 제국을 건설하면서 엄청나게 넓은 제국을 만들고 이런 걸 이제 울루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쿠빌라이 칸 같은 경우가 중국 지역을 차지하고 원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사를 우리 보다 보면 중국 왕조들은 다 한자로 끝나요. 한자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본 떠가지고 우리도 한자로 짓자 해서 원, 으뜸 원자 써서 원나라를 이름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요때 대도 베이징으로 천도를 하면서 수도로 삼았고요. 남송을 완전히 먹게 되면서 중국 전체를 차지하게 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우리 쭉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원나라는 일단 특징이라고 본다면 원의 통치 방식이 조금 특징적인데 대외 정복에 협력한 정도에 따라 민족을 차별을 대우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몽골인은 1.5%밖에 안 되고요. 얘들이 이제 최고 지배층이고 그 다음에 2등 국민이 이제 생목인이에요. 눈 색깔이 다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슬람들이지만 뭐 유럽인도 해당되고요. 그래서 눈 색깔이 다르고 자기들의 재정 경제를 담당했던 대부분이 이제 아랍인들, 이슬람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인이라고 해서 뭐 여진, 거란 그리고 고려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금지배 아래에 있던 한족들, 일반적인 한족들을 한인이라고 불렀고 남송은 끝까지 저항을 했기 때문에 남인이라고 해서 가장 멸시받은 남송의 아래 있던 한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멸시받는 사람들이지만 가장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남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걸 이제 몽골 제일주의라고 하는데 그래서 몽골이 최고야, 몽골이 최고이지만 대외 정복에 협력한 정도에 따라 너도 좀 우대해줄게, 너도 우대해줄게. 남인은 너희는 끝까지 버텼으니까 너희는 가장 천민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리고 요 시대 때는 뭐 서민 문화 이런 게 좀 발달합니다. 그래서 작극, 뭐 연극이에요. 그래서 서민 문화, 뭐 라마교, 이슬람교, 가톨릭교 등 정말 다양한 종교가 많이 들어왔다. 그 바탕에는 이제 동서 문화 교류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진 거죠. 그것도 좀 받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동서 교육망을 통합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 게 몽골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유라시아 전체를 이어주는 대규모 육상 교통로를 완성을 했고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역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통의 요지의 40km마다 이제 설치를 한 걸로 볼 수 있고, 뭐 일종의 휴게소 같은 겁니다. 이제 관리랑 군대, 상인, 뭐 서양 선교사들이 여길 통해서 왕래를 했는데 말과 숙식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정말 빠르게 명령이 전달될 필요가 있으니까, 근데 말이 달리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래서 말도 갈아타고, 정말 급하면 여유가 있으면 말도 갈아타고, 사람도 좀 쉬어야 되니까 자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걸 제공해 주는 곳입니다. 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역참을 통해서 교류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뭐 대우나 이런 것도 정비하고 하면서 세계적인 무역항으로 항저우, 치안저우 이런 데들이 이제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유라시아 교육망을 통해서 동서문화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뭐 이슬람 문화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슬람 애들이 되게 우대를 받기도 하고 하면서 뭐 수학, 의학, 뭐 천문, 지리, 역법 이런 것들, 그래서 생목인 우대 정책으로 이슬람 상인이 이슬람교랑 각종 학문, 기술을 많이 전해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도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온갖 종교에 다 열려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마르코 폴로라든지 아니면 이본 바투타라든지 뭐 카르피니, 라판 사우마라든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몽골에 거쳐가고 이런 교류를 했다 하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명청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잘 나가던 몽골이 점점 뭐 힘이 빠지더니 결국 원나라 말기에 한족 반란군이 생겨요. 그러니까 한족들이 굉장히 차별을 받다 보니까 한족 반란군이 생기는데, 뭐 물론 한족 완벽하게 뭐 농민이라고만 볼 수는 없지만 종교적인 농민 반란이 일어나요. 뭐 백령교도라고 홍곤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홍곤적의 난이라고 하는데, 뭐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뭐 종교인들의 뭐 반란이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종교적인 농민 반란으로, 하나의 농민 반란으로 봅니다. 대다수의 많은 한족들이 참여했던 농민 반란.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또 농민 반란으로만 볼 수 없고, 일종의 뭐 이제 나라를 되찾기 위한, 그런 한족들의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요 홍곤적이란 게 엄청나게 크게 일어났는데, 이 홍곤적의 2인자였던 사람이 바로 이 홍무제였습니다. 홍무제 같은 경우가 주원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주원장이 원래 평민 출신이에요. 그래서 거의 거지처럼 막 탁발성으로 막 살다가 백령교도로 들어가서 이제 2인자까지 올랐고, 그래서 원나라를 아예 몰아내고 명을 건국하게 된 게 이 주원장이라고 하는 존재인데요. 그래서 이 홍건적들의 그 내세운 구호를 보면 오랑캐를 몰아내고 중화를 회복하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농민 반란군이 아니고 한족이라고 하는 걸 좀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된 게 명나라이고요. 그래서 수도를 난경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태조 홍무제의 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상제를 폐지하고요. 그리고
관료에 대한 감찰 이런 것들 되게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원래 나라를 세우게 되면 토지대장 이런 것들, 조세대장 이런 것들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을 정확하게 걷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엄청나게 특이하고 되게 복잡한 게 사실 이갑제인데, 자, 수업 때 요거를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았어요. 일부러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간단하게 생각할 거는 이제 최초의 지방자치적인 세금 징수 제도였다. 였다는 거고, 그럼 이걸 왜 쓸까라는 건데, 자, 평민이고 지방에서 얘가 많이 지켜봤을 때 이 세금을 거두는 제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은 관리들이 얼마나 부정하게 뜯어가느냐가 문제였다.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관리의 수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자치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것이 이갑제라고 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고요. 다음에 유교의 가르침을 좀 전해야겠다라고 해서 학교 뭐 과거제 정비 이런 걸 새롭게 하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되게 어려우니까 요 6가지만 기억해라고 해서 6가지 가르침 유라고 하는 걸 반포합니다. 그 다음 뭐 대정책으로는 뭐 몽골 몰아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을 뭐 되찾았다 뭐 이런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의사상 바탕으로 뭐 주변국가 조공 책봉 관계 이런 것들을 맺고자 했던 사람이 홍무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걸 이어받은 사람이 영락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영락제는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게 됩니다. 지금의 북경이죠. 사실 이 사람은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인데 자신의 조카를 죽이고, 마치 조선의 세조처럼, 우리 지금 왕사남 때문에 난린데 그 세조처럼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인물입니다. 하지만 정치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영락제를 참 뭐 비난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네, 영락제가 어쨌든 몽골 원정에서 원정도 하고 베트남 복속도 하고 엄청나게 영토를 많이 넓히기도 했고요.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황간을 보내서 대항해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1405년부터 7차례 보내서 아프리카까지 막 가요. 그래서 엄청나게 뭐 동남아시아, 서아시아는 기본이고 아프리카까지 원정을 보내서 엄청나게 큰 대항해를 하게 하는데, 하지만 희한하게 정복하진 않습니다. 점령하진 않고 그냥 조공 책봉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하고의 좀 차이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자기들 스스로가 너무 크고 뭐 물자도 되게 풍부하고 충분히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점령하진 않았습니다. 하진 않고 그냥 내가 황제인데 나를 인정해주면 내가 나도 너 그냥 요 지역의 왕으로서 좀 인정해줄게. 요런 이제 그 대신 나한테 조공 바쳐. 그럼 내가 너 책봉해줄게. 이런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잘 나가던 명나라도 한 290여 년 정도 가거든요. 가다가 결국은 말 때 되면 황간의 뭐 정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난리 나기도 하고, 다음에 외적으로도 침입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몽골이 다시 막 좀 성장해서 괴롭히기도 했고, 다음에 남쪽에는 또 외구의 침입이 엄청났어요. 우리 뭐 수업 때도 설명했지만 우리 원피스의 고잉 메리오 하나 쳐들어오는 그 정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물론 뭐 걔들이 실제로 쳐들어오면 어마어마하겠죠. 루피 하나만 해도 엄청난 피해를 입겠지만 실제 왜구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한 해적대가 아니라 한 20만 30만 되는 대군이 쳐들어올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국가 단위로 쳐들어오는 그냥 일종의 한 국가 상대로 한 전쟁이었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침입을 많이 당하고 하면서 결국은 힘이 빠지게 됐고, 거기에 뭐 외란 때
군대도 보내고 뭐 세금도 많이 거두고 이런 것들 때문에 불만이 되게 커졌습니다. 결국은 농민봉기 뭐 이자성의 난이라고 하는데 그 농민 반란군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네, 그 뒤에 만주에서는 또 새롭게 여진이 잠시 힘을 좀 잃었다가 다시 부족을 통일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바로 누르하치라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후 금을 세우게 된 겁니다. 요게 6유예요. 자, 그래서 만주족의 누르하치, 만주족이 요때 여진족 생각하면 됩니다.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일한 다음에 후 금을 건국합니다. 1616. 요때 그 다음 태종 때 돼서 몽골을 몰아내고 이제 더 세력을 키운 다음에 청으로 이름을 아예 바꾸고 조선을 침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정말 털립니다. 엄청나게 털려요. 309 고두라고 아주 굴욕적인 강화를 맺기도 했고요. 그걸 병자호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 전에 또 우리가 정묘호란이라고 그때도 한번 두드려 맞은 적이 있었는데 병자호란 때가 훨씬 더 세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군신관계를 우리가 맺게 되죠.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청은 어마어마하게 세력을 넓혀 나가다가 전성기가 온 건 강희제 때고, 그리고 옹정제, 걸륭제 이렇게 3대 130여 년간 오늘날 중국의 영토 대부분을 확보하는 엄청난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강건성세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거를 팍스 만추리아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나게 잘 나가던 때입니다. 요때 뭐 보면은 지금의 몽골 공략해서 네이몽구 차지하게 되고요. 다음에 티베트 복속시켜서 뭐 신장 위구르 자치구죠, 이쪽 지역. 그리고 러시아랑도 엄청나게 싸워서 러시아도 국경을 설정을 합니다. 요 대표적인 조약이 네르친스크 조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최대 영토, 오늘날 중국의 영토 대부분을 확보한 게 요 시대 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청나라가 원나라랑 좀 다른 점,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엄청난 차이는 바로 통치 방식의 차이였거든요. 그래서 몽골은 자기들이 중심이 되는 몽골 제일주의 정책을 했잖아요. 하지만 청은 무조건 강압책만 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강압책과 해유책을 병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표적인 강압책 같은 경우는 저는 절대 못했을 것 같은데 변발을 시킵니다. 변발하고 호복, 그러니까 오랑캐 자기들 복장을 강요를 했고요. 다음에 청왕조를 비방하는 사상이나 뭐 글 이런 걸 쓰면은 바로 뭐 사형.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를 했다라는 점. 대신에 유아교육 이런 거 장려하고 과거제 그대로 시행을 했고요. 또 중요한 관직에는 만주족과 한족을 함께 등용하는, 그래서 만한병용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시행하면서 무조건 힘으로 찍어 누르지만 않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회유책도 병행을 하면서 이제 한족과 같이 어우러져 살기 위한 이런 통치가 아주 유연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시대 때 경제랑 사회문화 모습을 좀 한번 볼 텐데, 일단 비단 뭐 면포 생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가했고 도자기도 막 대량으로 생산됐고요. 그래서 유럽이나 일본으로 수출을 엄청나게 하면서 세계 대부분의 은들을 아주 대량으로 유입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막대한 은이 유입되면서 그걸 이제 화폐로 활용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광저우에서는 서양 상인들을 상대로 공행이라고 하는 무역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거. 다음에 요때 등장한 새로운
신분층이 신사층이다 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때 엄청나게 인구가 늘고 사회가 발전하게 되는 거에는 원래는 중국에는 인두세라는 게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인두세가 청 때 오면서 옹정제 시기 때 요 인두세를 폐지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인두세가 폐지하고 나서 인구가 아주 거의 두세 배로 급격하게 느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농민의 세금 부담이 좀 줄죠. 그래서 생활 여건이 훨씬 더 개선이 됐을 거고, 그리고 그게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인구수가 대폭 늘게 되면서 결국은 경제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돌아간 게 좋게 발전될 수 있는 거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 명나라 때는 양명학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고 이제 지행합의를 강조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을 같게 하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리학이 너무나도 이론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행동도 일체해라, 일체시켜라 라고 하는 게 양명학이었고요. 청나라 때는 고증학이라고 해서 옛것을 실제로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증적인 방법으로 학문을 연구하는 이런 고증학이 유행을 했다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이제 서민 문화가 되게 발달해서 연극이 자주 이루어졌고, 다음 수호전, 삼국지 연희, 홍루몽이라고 하는 서민 소설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서유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서양 문물이 들어오게 되는데 유럽의 선교사를 통해서 대표적인 인물이 마테오 리치라고 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천주시리라는 것을 지어가지고 그리스도교 교리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좀 번역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 사람 통해서 고려 만국전도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엄청나게 넓어지게 됐고, 또 아담 샬 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법, 달력입니다. 그리고 대포 제작 기술 이런 것들이 전수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요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사로 거의 끝났네요. 그래서 송부터 청까지 한번 봤습니다.